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입니다. 자, 판례 공부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사사건에서 중재 판정의 집행에 대해서 우리가 상세히 봤었고, 두 번째로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저번에 살펴봤죠. 그리고 상법에서 배당금 청구에 대한 중간 배당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손해배상인데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상장회사와 관련돼서는 이게 엄격하게 우리가 살펴보고 있거든요. 자, 먼저 여러분들 제 162조와 170조를 한번 간단히 한번 읽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자 162조 좀 빠른 속도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우선 여기 위에를 한번 보죠. 여러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네이버에 들어가면 된다고 했죠. 거기서 한번 살펴보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제3장이라고 해놨습니다. 상장법인의 사업보고 등 이렇게 해놨죠. 상장법인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항인 줄 알 겁니다.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159조에는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을 해야 되는 사항, 그리고 160조에는 반기와 분기 보고서의 제출, 그 다음에 161조에는 주요 사항 보고서에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료 요구권 등 되어 있습니다. 저 162조 바로 이 부분이 되네요. 자, 거짓세 기재 등에 관한 의한 배상 책임이 났습니다. 제 159조 제 1항의 사업보고서라든지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주요사항 보고서, 이하 사업보고서 등이라 한다. 및 그 첨부서류, 회계감사인의 사업보고서는 제외한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이 발행한 증권, 그 증권과 관련된 증권 예탁 그 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2조에서 같다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는 그 손해에 대해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그 취득 또는 처분을 할 때는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해놨습니다. 자, 제 1항에 첫 번째 보면 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인과 제출 당시에 그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의 이사,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업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자, 집행한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공인에게 싸감정의 신용평가를 전문화하는 자, 확인한 자, 뭐 이렇게 해놨죠. 그 다음 예측 정보가 다음 각호에 따라서 기재 또는 표시된 경우에는 각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호의 자는 손해에 대해서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해가지고 쭉 예측 정보라는 사실이 밝혀져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합리적 근거 또는 가정에 기초해 성실하게 행하여졌을 것, 그 다음 주의 문구가 밝혀져 있을 것, 뭐 이런 것들요. 그 다음에 제1의 손해 청구하는 게 증권의 시장 가격, 처분 가격 뭐 이렇게 해놨죠. 자, 요런 부분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70조가 아마 있었죠. 170조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보고 볼게요. 자, 170조에는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 책임 등입니다. 자, 주식회사전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선의 투자자가 사업보고서 등에 첨부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 준용한다라고 지금 되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회계감사인이 제대로 이걸 파악해서 외부 감사에 대한 재무제표를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대로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 제107조 제1항에 근거한 사업보고서, 자, 그리고 감사보고서. 아까 162조 제1항에는 사업보고서였고 제170조 1항에는 감사보고서죠. 거짓기재로 인한, 거짓기재라고 분명히 해놨습니다. 거짓기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라고 했습니다. 거짓기재.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인 혹은 감사인은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사업보고서 등의 거짓기재 사이에, 자, 여기 보시면 손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게 거짓기재 등으로. 그래서 이게 인과관계가 있는 건지, 손해를 발생하는데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좀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없다는 것을 증명해서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지, 그렇죠, 여부 및 이러한 그 인과관계 부존재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거짓기재가 포함된 사업보고서 등의 공시 혹은 그 공표 이후에 주식 가격의 형성이라든지 하락이 사업보고서 등의 거짓기재 때문인지. 자, 이것도 보면 그 사업보고서 같은 걸 이렇게 우리가 발표를 하려 그러면 이게 좀 우리 주식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죠. 민감한 사항이죠. 그래서 이 민감한 사항의 주식시장의 주가를 어떤 폭락을 시켰다든지 또는 폭등을 시켰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죠. 그 인과관계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사업보고서 등의 거짓기재 사실이 밝혀져 다시 정상주가가 형성된 이후에 주식을 매도하였거나 변론 종료일까지 계속 보유 중인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3항 제170조 제2항에 따른 손해액 중에서 정상주가와 실제 처분가의 그 차액 부분에 관하여 손해 인과관계 부존재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그렇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죠. 자, 여러분들 우리 저하고 한번 이렇게 쭉 읽어봤는데, 이 뒷부분을 좀 하겠지만 우리가 크게 있죠. 여러분들, 아이고, 이렇게 제가 색깔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자, 인간에게 지금 우리가 인간이 또 들어왔네. 이성의 어떤 이렇게 작동에 대해서 한번 보면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어떤 사물, 어떤 thing이라고 하죠. 사물, 그리고 사실, 팩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에 대한 추상화에 대한 능력으로 우리는 정의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사물에 대한 요 추상화, 요걸 우리는 개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한 이 추상화를 갖다가 우리는 인과율 또는 우리는 과학 법칙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밝히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 사실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실의 관계에서 인과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실정적인 영역에 대해서만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실정적인 영역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영역이다 이 말인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지우고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 혹은 170조 제1항에 근거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도로 인해서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에는 손해액은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3항 및 제170조 제2항에 따라서 산정된 금액으로 추정한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자,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인 혹은 감사인은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4항 및 제170조 제3항에 따라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와 사업보고서 등의 거짓 기재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점을 증명해야 된다는 것, 증명하여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는 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과관계, 실증적인 어떤 증명을 해야 된다 했죠. 실증적인 증명. 자, 실증적인 영역 부분에서 제가 분명히 증명을 해야 된다 했습니다.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손해 인과관계 부존재의 증명은 문제된 사업 보고서 등의 거짓 기재가, 자, 이 부분 거짓 기재가 손해의 발생에 살짝 주겠습니다. 손해의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혹은 부분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 또는 문제된 사업보고서 등의 거짓 기재 외에 다른 요인에 의하여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라고 해놨습니다. 자, 이 부분에 그렇죠. 후자의 경우에는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 자료를 기초로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하였을 경우에 예상할 수 있는 추정 기대 수익과 시장에서 관측된 실제 수익률의 차이인 추정 초과 수익률 수치를 이용하여 특정한 사건이 주가에 미친 영향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수준인지를 분석하는 사건 연구의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렇죠. 자, 이 부분입니다. 이 사업보고서를 거짓으로 했는데, 사업보고서로 거짓을 사용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그 후자의 경우가 이 부분이죠. 요 사업보고서 이 부분. 이 거짓을 하든, 거짓이 아니든, 여기에 거짓이 아니든 상관없이 만약에 이게 주가에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방법이 사건 연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좀 봐주시면 하고요.
자, 그러나 투자자 보호의 측면에서 손해액 추정 조항을 둔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3항 및 제170조 제2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거짓 기재가 자 여기 이것도 있네.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거짓 기재가 포함된 사업 보고서 원래 이런 걸 하면 안 되죠. 제대로 해야 되죠. 그 뭐 의도가 있어서 거짓 기재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짓 기재가 보고된 사업 보고서 등이 공시된 이후에 매수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사업 보고서 등의 공시 혹은 그 공표 이후에 주식 가격의 형성이나 하락이 문제된 사업 보고서 등의 거짓 기재 때문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정도의 증명만으로는 손해액의 추정이 깨진다고는 할 수는 없는 거죠. 일단 그 여기서 또 재판관 입장에서는 거짓 기재가 좀 문제가 있다고 먼저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인과관계를 지금 좀 더 면밀하게 실체적 사실을 좀 밝혀라고 하는 거죠. 다만 사업보고서 등의 거짓 기재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 그로 인한 충격이 가라앉고자. 근데 이게 그 왜 그러냐면 민사사건이라서 그런 겁니다. 형사사건하고는 좀 다른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색깔을 좀 제가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기재가 지금 밝혀졌는데 밝혀진 이후에 그로 인한 충격이 가라앉고 뭐라 했습니까? 허위 정보로 인해서 부양된 부분이 모두 제거되어가 다시 뭐라고 했습니까? 정상적인 주가가 형성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형성되면 그 정상 주가 형성일 이후에 주가 변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보고서 등의 거짓 기재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자, 이 부분입니다. 아니 멘토님 이게 거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일단 이거 자체가 문제 있지 않나요? 라고 이 말씀하시는 이게 형사사건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이걸 민사사건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산과 관련 손해배상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민사사건에서는 아까 말했던 제가 실정적인 그 영역 범위 내에서 이 사실을 기반으로 한 인과관계상으로 보면 아니 이게 지금 이제 거짓으로 했는데도 주가가 뭐 이렇게 폭락하지 않고 원래 주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해가 올라갔다든지 내려도 뭐 정상적으로 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정상 주가 형성일 이후에 주식을 매도하였거나 변론 종결일까지 계속 보유 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3항 및 제170조 제2항이 정하는 손해액 중에서 정상 주가와 실제 처분 가격의 차액 부분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4항 및 제170조 3항이 정한 손해 인과관계 부존재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경우 손해액은 매수 가격에서 정상 주가 형성일의 주가를 공제한 금액으로 본다. 자,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마다 좀 이게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마다 있죠.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이게 법원에 있는 법관이 이게 판단하는 부분은 인간 이성에 대해서입니다. 이성에 대해서 이성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한번 여러분 정리해 보십시오. 그 이성이라는 부분의 뜻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물들하고 사물 또는 어떤 이 사실들을 이게 추상적으로 추상화시키는 능력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추상화시키는 능력. 그런데 이 사물들에 대한 추상화 능력을 우리는 개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사실들에 대한 추상화 능력을 우리는 인과율 또는 과학법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인과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실정적인 영역에 대해서만 우리는 살펴본다. 좀 실험이 가능한 영역에서 데이터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영역에서만 살펴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실정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비실정적인 영역에 속하는 믿음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사 사건에서는 이 재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재산에서 아무리 지금 사업 보고서를 뭐 거짓으로 기재를 했다 하더라도 있죠. 기재했는데 이것이 주가의 영향을 폭락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인과율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손해배상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점이 오늘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천천히 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물 인도 해가지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만큼 저도 그냥 시간 틈틈이 공부한다는 입장에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가볍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은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